이제 고전시가 파트가 이제 많이 들어가요. 다음 이제 이러면 그래서 고전시가를 해석하면서 고전문법까지 같이 적용을 할 건데 고전문법도 그냥 고전문법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 배울 문법 개념들이랑 같이 현대국어랑 같이 다 병행해서 한번 정리를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65쪽을 한번 먼저 볼 건데 자, 여러분 고전 시가를 읽으려면 뭐부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한자. 여러분 한자를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필수적으로 나오는 한자어가 있어서 그 한자어들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 고전 시가는 웬만하면 읽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고전 시가는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주제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정리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주제가 제일 많이 쓰이냐면 거의 60%가 자연이야, 자연.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전 시간은 자연과 관련된 한자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라산 할 때 한라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산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한강할 때 한자가 무슨 한자가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얘가 아 강물이구나 이거 바로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 고전시가에서는 대부분 끝에 있는 글자 아니면 일부의 글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자를 가지고 글을 읽는 연습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전시가는 옛날 사대부들이 여러분 한자랑 순우리말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자 몇 개만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근데 여러분 아는 글자기는 해.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냥 쭉 정리하자. 여러분 여기 이거 당연히 읽을 수 있죠? 여러분 매산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있는 글자는 여러분 물수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 물수는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면 물수는 또 어떤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냐면 옆에 삼수변의 모습을 가지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왼쪽에 이게 들어가면 이거 그냥 물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여러분 신음물도 물이고요. 호수도 물이고요. 그 다음에 강물도 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못도 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로 해석하면 상관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그냥 물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강이라는 뜻이니까 그렇지? 강강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네 번째 있는 글자는 여러분 비유자 들어가 있죠. 비유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날씨와 관련된 단어들이야. 그치? 그래서 구문자. 근데 우리는 구문자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구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의 의미도 가지고는 있지만 이 구름은 뭘 하는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하늘에 얘들아 이렇게 해가 있어. 하늘에 달이 있어. 해와 달은 하늘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거든. 그러면 그 빛나는 대상들을 여러분 구름이 이렇게 가려요. 그러면 여러분 뭘 비슷하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임금님이 총명하고 임금님이 얘들아 되게 똑똑한데 임금님을 얘들아 구름이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구름은 임금님이 똑똑하고 임금님이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자연의 의미로 웬만하면 다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작품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 구름이 방해물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게 임금님을 현혹시키는 간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얘들아 우리 달 월자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얘는 달이라고만 생각해도 되지만 여러분 요거 자연의 달의 의미도 같지만 여러분 무슨 배경을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하냐면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단어죠. 밤이라는 거. 그치? 그래서 여러분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들아 달은 하늘에서 반짝반짝거리니까 누구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임금님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임금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연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저번에 여러분 이제 합성어어 같은 거 하면서 산과 물이 결합되어 있으면 혹은 강과 산이 결합되어 있으면 여러분 저 자연물들 단어가 두 개가 결합하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산과 물, 강과 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연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뀐다고 했어. 이런 걸 융합합성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전 시가를 읽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자연물 두 개 들어가 있네. 자연물을 두 개 나눠서 같이 글자를 형성하고 있네.
이러면 여러분 무조건 그냥 자연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글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건 그냥 무조건 자연이야. 그러면 산수도 자연이고 강산도 자연이고 풍월, 바람 풍자에 달월자가 들어가도 그냥 다 자연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표현법이 들어갔을지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산과 물이라는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 자연 전체를 설명하는 거야. 강과 산이라고 하는 자연 일부를 가지고 자연 전체를 설명하는 거야.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표현법이 뭐예요, 여러분? 대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대유법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건 같이 기억할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해절 갈게요. 여러분 해절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냥 자연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 해는 임금님을 상징한다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 임금님을 의미할 때도 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있는 세 번째 글자 왼쪽에 물수변 들어가 있죠. 삼수변 들어가 있으니까 물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런데 얘는 자주 나오는 글자여서 알고 있으면 좀 좋아 얘들아. 신의 계자야. 그래서 여러분 계곡할 때도 이 계자를 써 얘들아. 그래서 시냇물을 표현할 때 쓴다. 그냥 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바람풍자죠. 자, 근데 바람풍자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고전 시가에서 자연의 의미로 거의 대부분 쓰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 바람은 계속 바람 불어서 흔들리게 하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줄 가면 여러분 얘는 여러분 풀초 들어가 있으니까 꽃이지, 그치? 근데 여러분 꽃학자가 들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거의 80% 이상이 얘들아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봄의 계절을 좀 많이 나타내준다. 그래서 꽃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대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대나무는 자연을 얘기하는 거를 쓸 때 많이 쓰지 않아. 얘는 뭐 할 때 쓰냐면 여러분 대나무는 사군자에 들어가는 애네요. 근데 여러분 사군자는 뭘 상징하는 애들을 사군자라고 해요? 지조와 절개. 그래서 여러분 사대부들의 지조와 절개를 표현할 때 대나무를 쓰니까 이 대나무를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근데 여러분 대나무는 여러분 겨울이 돼도 색깔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조절개의 뜻을 가질 수 있어. 자, 여러분 이 불변성을 나타내주는 게 아까 얘가 겨울이 돼도 색깔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색깔이 무슨 색깔인데? 푸른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전 시가에서는 푸른색과 불변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지조절개를 나타내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풀초 갈게요. 여러분 풀초. 근데 여러분 이 풀은 봄에 자라죠? 근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노랗게 변해요. 얘는 가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자, 풀초는 여러분 봄에 예쁘게 피어나고 가을이 되면 여러분 사라지니까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표현하기도 하고 가을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가변성의 속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요거는 세조자죠. 그래서 여러분 새가 막 지저귀고 새가 막 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새가 나오면 대부분 얘들아 새의 시각적인 이미지도 쓰겠지만 새의 울음소리가 들어가면 청각적인 이미지도 쓸 수 있지. 그래서 시각 청각이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네 번째 줄 갈게요. 여러분 비유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있는 글자도 비유자 또 들어가니까 날씨와 관련된 거지? 눈설이야. 자, 근데 이 눈은 여러분 단순히 이제 자연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근데 여러분 눈은 계절적 시어이기도 해.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눈은 여러분 얘도 물론 긍정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도 있지만 눈이 내리면 꽃이 못 피고 눈이 내리면 여러분 우리 힘들게 하거든, 춥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기도 하냐면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글자 왼쪽에는 물수변, 삼수변 들어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있을까? 물고기 어자거든? 그럼 물고기를 물에서 잡는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자연에 대한 글자는 아니지만 왜 중요하냐면 물고기 잡을 어자는 어부할 때 쓰는 어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부가 왜 중요하냐? 이러면 사대부들은 꿈이 있어. 어떤 꿈이 있냐면 자연에 들어가서 이러면 낚싯대 하나 다 던져놓고 그냥 띵가띵가 노는 게 꿈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부는 자기네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원래 실제 어부도 진짜 힘들거든 얘들아. 이거 잡아 끌어올리고 너무 힘들지만 사대부들이 생각했을 때는 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낚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유자적한 삶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삶 이걸 드러낼 때 쓰는 단어야. 그래서 어부, 가어옹, 어옹 이런 단어들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유유자적을 꿈꾸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목자 당연히 읽을 수 있을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째 줄 갈게요. 자, 5번째 줄에 글자를 봤더니 얘들아 다 가로로 많이 쓰여져 있잖아 얘들아. 이게 평평할 대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지처럼 되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여러분 산들도 이렇게 뾰족한 산들 말고 산이 위에가 이렇게 생긴 산들이 있거든요. 이런 산들을 여러분 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뭐 금강대, 진월대, 무슨대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다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그냥 평평한 곳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연에 있는 평평한 곳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옆에 나무 들어가 있죠 여러분. 나무로 만들어진 무각이에요. 그러면 무각 루자를 쓰는데 얘는 자연물은 아니야. 인공물이지만 얘들아 선생님 왜 자연에 같이 넣어놨냐면 자연에 얘들아 이런 산 위에다가 정자 하나 딱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띵가띵가 놀려고 하는 거거든. 이때 누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각은 정자 같은 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째 글자. 얘들아 3번째 왼쪽에 무슨 글자 들어가냐면 매선 들어가 있지. 여러분 산이야 산. 그냥 산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여러분 봉우리 봉자죠. 산이에요 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째 글자는 여러분 이거 배주자죠. 자, 근데 여러분 배도 자연은 아닌데 왜 중요하냐면 누가 어부가 배 타고 노는 곳. 그래서 놀 때 쓰는 통통배를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 위로 올려서 여러분 6번째 줄 한번 볼게. 자, 여러분 6번째 줄도 여러분 지금 비운자 들어가 있어. 날씨와 관련된 단어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밑에 보시면 비운자 아래다가 서로 상자가 들어가 있어요. 상자거든요. 서리 상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서리 상자는 여러분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서리도 계절적 시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도 계절을 나타내주는 시어인데 서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교차가 좀 커야 생기기 때문에 가을부터 겨울까지 생기는 거. 그래서 가을이라고 가을 이후라고 생각을 해야 돼.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겨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가을에 더 서리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사과랑 배를 수확을 하잖아요. 이런 과일들을. 근데 이 과일들을 수확을 할 때 수확하기 전에 설이 맞으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얘들아? 다 썩어. 금방 썩어.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서리가 여러분 내 결과물들을 얘들아 망가뜨리게 만들어내는 애들이니까 부정적인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서리도 문처럼 실현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2번째 실현과 고난.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얘들아? 풍상을 겪은 후에 라는 말 들어봤어 얘들아? 풍상이 바람 풍자에다가 서리 상자를 써. 바람과 설이 다 실현과 고난을 상징했잖아. 그래서 풍상을 겪었다, 풍파를 겪는다 이런 말은 실현과 고난을 겪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는 얘들아 물수변, 산수변 또 들어가 있으니까 물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바다의 자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옆에 있는 글자는 나무 목자 들어가 있어.
소나무 송자지. 자, 근데 여러분 소나무는 사분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소나무는 사시사철 여러분 색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불변성 같죠? 무슨 색의 불변성이에요? 초록색, 푸른색의 얘들아 불변성이에요. 아까 대나무도 푸른색이랑 불변성 가지고 있으니까 뭘 상징한다고 했어? 지조절개. 맞아. 얘도 지조절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사분자는 아니어도 이렇게 불변성과 푸른색을 가지고 있으면 지조절개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도 물이라고 해석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연못소자예요. 연못소. 자,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줄 한번 모아보자. 여러분 산 밑에 입구자 2개 들어가 있지. 입구는 네모 모양이잖아. 여러분 뭐냐면 산에 있는 큰 바위들을 얘기해. 바위함자야. 바위함자야. 자, 그 다음 글자 갈게요. 여러분 그 다음 글자는 여러분 여기 꼭대기 얘들아 이거 혹시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있어 얘들아? 이거 대나무 주자 들어간 건데. 여러분 대나무와 관련된 단어야. 자, 여러분 대나무가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마디가 생겨 있잖아요. 마디절자죠. 대나무에서 단어가 따온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근데 왜 마디절자를 얘들아 자연과 관련된 거에다 넣어놨냐면 자연이라기보단 여러분 요게 대나무에서 왔다고 했잖아. 대나무 아까 뭘 상징한다고? 지조절개. 절개할 때 절자야 얘들아. 그럼 여러분 얘는 지조랑 여러분 절개를 얘기할 때 여러분 절자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선생님이 단어를 예시를 들어볼게. 오상고절이라고 할 거야. 끝에 절자 들어갔지. 그럼 얘는 지조절개를 갖고 있구나. 세한고절 끝에 절자 들어갔죠. 그러면 여러분 지조절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치고절 여러분 끝에 절자 들어갔죠? 그럼 그냥 지조절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한자에 절자 들어가면 절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갈게. 여러분 요거는 맨 밑에 얘들아 여기 아랫부분에 여러분 아는 글자 들어갔지? 무슨 글자 들어갔어? 흑토자 들어갔죠? 흙먼지가 일어난다라는 뜻이야. 밑에서도 흙먼지가 올라오는 모습이야. 먼지진자야 얘들아. 그러면 먼지진자는 여러분 선생님이 자연이 아닌데 왜 넣어놨냐면 이 진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더러운 세상을 얘기할 때 써요. 그러면 자연에 오고 싶은 이유는 속세가 싫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고전 시간은 무조건 속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풍진, 청진, 진세. 여러분 진이라는 글자 들어가면 무조건 속세를 의미하는 거야. 자연과 반대되는 공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도 삼수변 들어가 있죠. 물과 관련된 단어예요. 가득 차다 만자야. 그러면 가득 찰 만자는 여러분 자연에서 내가 즐기고 있는 감정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만 뒤에 여러분 우리 봄춘자를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봄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 뒤에다가 여러분 가을 추자가 있으면 가을이 가득하다. 가을을 즐기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만 뒤에다가 얘들아 흥을 넣을게. 흥이 가득하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자연에서 내가 뭔가 가득하다, 뭐가 만족스러울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줄은 쭉 다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야죠. 봄춘, 여름한, 가을춘, 겨울동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계절적 시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갈게요. 여러분 마지막 줄은 여러분 요렇게 글자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문 사이에 발언이 들어가는 한자도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 봐봐. 문 사이에 누구하고 누구를 보고 있어? 나무랑 달을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너무 바쁘면 저기에 꽃이 폈는지 달이 무슨 달이 떴는지 사실 보면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거든요. 그런데 문 밖에 있는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거야. 문 밖의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건 시간적 여유가 많다라는 뜻이거든. 한가로울 한자예요. 둘 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한가로울 한자를 얘기하고 대부분 자연에서 내가 한가롭게 지낼 때 쓰는 단어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물자는 여러분 우리 물건 물자 할 때 쓰는 물자잖아. 그러면 이거는 자연이 아닌데 선생님 왜 넣어놨냐면 여러분 대부분 자연 이외의 것을 얘기할 때 이 물자를 써요. 즉 여러분 속세를 얘기할 때 써요.
속세에 있는 물건들. 근데 여러분 속세에 있는 물건으로 쓰기도 하지만 두 번째 여러분 만약에 이 단어들 잘 기억해 얘들아. 경물 경치경자에다가 여러분 물건 물자를 썼어. 외물 여러분 바깥 외자에다가 물건 물자를 썼어 얘들아. 그러면 얘네는 자연이에요. 왜냐면 경치를 볼 수 있는 물건들이라는 뜻이거든. 여러분 외물은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물건들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은 대부분 내가 자연 속에 있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니까 이땐 자연을 얘기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단어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26쪽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배웠던 단어들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첫 번째 화만산을 보면 단어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 저거는 꽃이 가득한 산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산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은 고전 시간 읽을 때 그냥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산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만대도 얘들아 달이 가득한 평평한 곳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월만도 그냥 이름이거든? 그 이름 아까 한라산 할 때 한라처럼 얘들아 금강산처럼 금강처럼 그럼 얘는 그냥 뭐라고 해석하면 돼? 평평한 자연, 평평한 곳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한번 14번까지 해보시는데 혹시 얘들아 끝글자 말고 얘들아 끝글자에 모르는 글자 들어가 있으면 중간에 있는 글자로 해석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14번까지 해보자. 14번까지. 선생님 3번 한번 볼게. 여러분 간자를 사이간자라고 아는 친구들 그냥 사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자연물 2개 들어가면 그냥 자연으로 읽으라고 했어요. 그쵸? 끝글자가 얘들아 자연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자연으로 읽어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루자는 우리 나왔었지? 누각이라는 뜻이야. 공항은 그냥 이 누각의 이름일 뿐이고. 자, 그 다음에 천차복산도 여러분 끝글자 산자 들어갔으니까 산이라고만 읽으면 되는 거지. 자, 요거는 여러분 2개를 해야겠다. 왜냐면 눈하고 달이거든요. 그러면 눈과 얘들아 지금 달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빨리 2가지를 캐치를 해야 돼. 뭘 캐치해야 되냐면 계절과 시간하고. 그러면 계절과 시간이니까 여러분 겨울밤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갈게요. 강호도 여러분 강과 호수인데 호수자는 선생님이 안 적어놨었거든 얘들아. 근데 딱 봐도 얘들아 물이 2개나 들어가 있지. 자연물 2개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그냥 자연. 자, 그 다음에 탕류개변할 때는 여러분 변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는 거 하나 나왔지. 여러분 개.
걔가 얘들아 신의 개자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냇물이라고만 해석해도 상관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송죽은 소나무와 그냥 대나무예요. 그러면 소나무하고 여러분 대나무를 쓰고 있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나무가 자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앞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뭘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져 얘들아? 지조절개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소나무 대나무라고 해석해도 되고 지조절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 자, 그럼 10번 갈게요. 10번은 여러분 주자 여러분 나왔죠? 여러분 배예요. 배. 아주 작은 배. 자, 그 다음에 한우는 여러분 단어 두 개 다 알고 있잖아. 한가로운 구름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때 한가로운 구름이니까 여러분 이때 구름은 장애물, 방해물, 간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얘들아? 그런 의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왜냐면 한가로운 건 자연에서 한가로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자연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천신녹수 할 때는 여러분 수가 그냥 물이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진호로 갈게요. 여기도 루자 들어갔으니까 누가. 자, 그 다음에 우로는 여러분 우가 비우자 알고 있잖아. 로자는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얘들아 얘도 비우자 들으니까 날씨 들어갔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치? 근데 자, 비랑 뒤에 이슬 로자거든요 여러분. 이슬 로자도 알고 있으면 사실 도움이 되죠. 왜냐면 이슬 로자는 시간적 배경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시간을 나타내주는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슬. 새벽.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새벽에 얘들아 비가 내린다 이걸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슬 로자는 좀 기억을 해도 돼. 그러면 자 15번부터 여러분 그럼 나머지 건 여러분이 숙제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이거를 이제 작품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 67조. 선생님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여러분 우리 2015년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옆에 있는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시면 보자. 여러분 시조야. 이 시조를 이제 한번 선생님이랑 읽어볼 건데 이화의 월백하고라고 되어 있어. 근데 선생님 이화에다가 굵은색으로 표시해놨지. 굵은색으로 표시해놓은 건 여러분이 이 단어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자가 아까 무슨 거더라 얘들아? 꽃이잖아. 그럼 여러분 이화는 꽃으로 그냥 해석해도 되는데 이화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계절적 시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문학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 계절적 시어라는 이런 말들을 쓰잖아. 그래서 여러분 계절적 시어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저게 이가 오양나무 리자거든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백꽃 할 때 쓰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게 백꽃이야. 백꽃. 그러면 여러분 백꽃은 언제 펴? 봄에. 그래서 여러분 얘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알게 해주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혹시 백꽃 무슨 색인지 알고 있니? 하얀색이거든. 그럼 여러분 하얀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왜? 고전 시간에서 색채 이미지로 물어보거든 얘들아. 하얀색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는데 이화를 딱 넣어놓고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고전 시간은. 왜냐면 딱 그 틀에 박힌 단어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화라고 하는 단어는 봄과 하얀색이라고 하는 단어 키포인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백꽃이 흐드러져 피어 있는 곳에 월백하고래. 여러분 월자가 무슨 월자야? 달이지. 그러면 여러분 달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여러분 시간적 배경할 수 있겠다. 언제예요 여러분? 밤에 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백자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흰백자거든요 여러분. 달도 무슨 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하얀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얀 달이 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자 하얀색 꽃이 피어 있는데 하얀 달이 떠 있는 거야 밤에. 그러면 온통 얘들아 시꺼먼데 얘들아 달하고 얘들아 이 꽃만 하얀색이야. 엄청 예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은한일 때. 여러분 은한은 별표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별표 표시 근데 선생님이 빠뜨려가지고 안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은하수 할 때 은하수 할 때 은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은하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은하수는 얘들아 별들이 쫙 모여있는 걸 얘기하잖아.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하얀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네. 그럼 화자는 지금 얘들아 자연물들 다 무슨 색으로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야? 다 하얀색의 색채 이미지로 표현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삼경일 때 이러면 자 삼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선생님이 굵은색으로 표시해놨죠. 요 단어도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필수 어휘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전 시간을 읽을 때 얘들아 이렇게 한자를 읽어서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필수 어휘들이 좀 몇 개 있어. 선생님 몇 개씩 정리해주면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여러분 삼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초경, 이경, 여러분 삼경, 사경, 오경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여러분. 이 경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 밤의 시간을 나눌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잘 기억하면 우리가 시간적 배경 미리 알 수 있겠다, 얘들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우리 지금은 시간을 계산할 때 시간의 단위가 몇 시간씩 시간이 나뉘어, 얘들아? 1시간씩. 그치, 얘들아. 시간의 단위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얘들아 옛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옛날에는 여러분 시간을 몇 시간씩 나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 얘들아? 12개씩.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행 이렇게 12개거든 얘들아. 그럼 시간이 2시간씩으로 나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봐봐. 초경은 밤의 시간들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저녁 여러분 7시부터 9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7시부터 9시를 암기할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초저녁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저녁이야 저녁. 자, 그러면 이경은 여러분 그때부터 2시간씩 얘들아 늘어나면 돼. 여러분 9시부터 11시, 3경은 11시부터 1시. 그 다음에 얘들아 4경은 1시부터 3시. 그러면 여러분 이 이경부터 4경까지는 밤이 완전 한밤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얘는 한밤중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경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AM 3시부터 5시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새벽. 그러면 여러분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이 나오면 대략적으로 이게 새벽이구나, 한밤중이구나, 저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삼경일 때라고 했으니까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한밤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옛날에는 때를 제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단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일지춘심이라고 하고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알 수 있는 글자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추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봄춘이죠. 심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 심자죠. 봄 마음이에요. 봄의 마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옆에 뭐 있어 얘들아? 나무잖아. 그럼 여러분 이 이화가 얘들아 나무에서 자라는 배나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나무에 봄의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무에 얘들아 나무에 봄의 마음을 가지고 있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봄에 뭔가 감정을 느끼고 봄의 마음을 느낄 거는 여러분 사실 나무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화자가 느끼고 있어야 돼요. 화자가 느껴야 되는 감정이거든. 그러면 화자가 느껴야 되는 감정을 이 나무에다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에 뭘 했을까? 감정을 이입을 시켜놓은 거지. 그래서 감정이입의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나뭇가지 할 때 쓰는 진짜거든 얘들아. 나뭇가지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나뭇가지나 나무나 그냥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알고 있는 글자로 해석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자, 그러면 나무에 봄의 마음,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에 있는 봄의 마음, 나무가 가지고 있는 봄의 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얘들아. 나무에 있는 봄의 마음. 자규를 알려면은 자, 여러분 자규라고 하는 단어 선생님이 굵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혹시 여러분 자규가 무슨 정서를 나타내주는 새인지 알 수 있을까 얘들아? 한, 그치. 얘는 한의 정서를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이 봄에 어떤 여러분 이 한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느끼는 감정을 춘심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게 나무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럼 봐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규랑 그러면 의미가 비슷하게 쓰이는 새들이 4개가 더 있어. 한의 정서를 나타내주는 단어 4개 더. 소쩍새, 응? 또 하나 더 적동새, 여러분 귀촉도,
여러분 이 새들이 다 동일한 새를 지칭하는 건 아닌데 고전시가랑 현대시에서 이 새들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무조건 한해 정사예요. 왜냐면 이 새들에 따른 배경설화가 있어. 배경설화가 다 슬픈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 배경설화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에 시에다가 소설에다가 이 새들의 이름을 딱 쓰잖아요. 무조건 슬픔 아니면 한해 정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봄에 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한해 감정을 느낄까? 이게 뭐냐면 약간 여러분 가을 탄다라는 감정 혹시 알아 얘들아? 들어는 봤어 얘들아? 가을 탄다? 여러분 봄 탄다라는 말도 혹시 들어봤어 얘들아? 이게 뭐냐면 봄에 가을에 이러면 아름다운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감정이 얘들아 이렇게 벅차오르는 느낌을 느끼는 거야. 울컥하는 느낌. 나중에 나이 들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나이 들면 여러분 감정 이렇게 계절이 변할 때 뭔가 얘들아 감정이 벅차오르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게 가을 탄다, 봄 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화자는 아름다운 이런 봄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감정이 막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봄에 느끼는 그 애상감을 표현을 하는데 그 애상감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충만한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다정. 그 다정은 여러분 봄에 느끼는 정서. 그 얘들아 그 애상감. 여러분 애상이 슬픔을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죠. 이 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정이 많은 것도 병인 것처럼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러니까 얘들아 한밤중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런 뭐 얘들아 그 기분 막 울컥울컥하는 감정이 느껴지니까 그 울컥거리는 것이 부정적인 건 아니다. 자연을 감상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여러분 초장 한번 보시면 이화는 여러분 무슨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라고? 계절. 그렇지. 월백하고 은하하고 삼경은 모두 다 얘들아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무슨 배경을 알려주는 거야? 시간적 배경 알려주는 단어였어요. 그쵸? 달과 은하수는 별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삼경은 밤을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자 이러면 자규는 화자의 무슨 정서를 나타내주는 거냐면 한을 드러내주는 단어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 이 한은 여러분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슬픈 정서를 표현을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 슬픈 정서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동그란 표시해 주시면 되죠. 자, 일지춘심은 여러분 뭐에 느끼는 마음이냐면 여러분 그 슬픔을 봄에 슬픔을 느끼는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야. 봄에 느끼는 마음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정도 병인 것처럼 잠 못 들어 한다라고 하는 건 자규를 통해 얘들아 무슨 정서 느꼈어? 아까 금방? 슬픈 정서를 느꼈잖아. 그 슬픈 정서가 다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고 있고 잠 못 들어 한다라는 건 여러분 감정이 좀 이렇게 진정이 되는 걸까? 얘들아 감정이 주체를 못하는 걸까? 주체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얘들아 우리가 이제 가지문을 한번 봤고 이러면 이제 얘들아 나지문을 하나 더 볼 거야. 이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더 가보자. 자, 여러분 볼게요. 국화야. 여러분 여기 국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 꽃으로 그냥 해석해도 되지만 여러분 국화는 혹시 언제 피는 꽃인지 알 수 있을까? 계절적 시어인데 이것도 가을. 가을이야 얘들아. 여러분 계절적 시어들은 여러분 본문에다 그냥 바로 계절적 시어를 사용하여 이런 말도 나오잖아. 기억해줘야지. 여러분 계절적 시어예요. 근데 또 국화는 의미가 하나 더 있어.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국화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군자 누구 들어가는지 혹시 알아 얘들아? 난 국죽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군자는 여러분 이 사대부들의 군자다운 모습을 자연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게 사문자거든? 그러면 국화라고 하는 단어가 얘들아 들어가 있잖아. 그럼 국화는 뭘 상징하고 있어야 돼? 지조랑 절기를 상징하고 있어야 돼. 요거지. 자, 여러분 국화라고 하는 단어는 고전 시간에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자, 근데 여러분 국화한테 지금 무슨 표현법을 썼는지 한번 봐봐. 국화야, 이름 불러. 이러면 이름 부르면 무슨 표현법을 쓰는 거야? 돈호법을 쓰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돈호법을 쓰는데 돈호법을 쓰면 여러분 누구를 설정하기 위한 표현이야 얘들아? 청자를 설정하기 위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청자는 듣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국화는 살아있는 애가 아닌데 무슨 표현이 하나 더 나와야 돼? 의인법이 하나 더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있지 않은 애들을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표현법 3개 따다닥 나와야 돼 얘들아. 돈호법, 청자 설정, 그 다음에 얘들아 의인법까지. 자, 국화야 너는 어찌 3월 동풍을 다 지나고 이러면 3월이 언제야? 봄이잖아. 봄을 다 지나고 낙목한천에 너 혼자만 피어있니? 그러면 여러분 낙목한천은 여러분 별표 표시 되는데 선생님 별표 표시 안 넣어놨어요. 일부러 한자 그냥 같이 해석하려고. 혹시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알 수 있을까? 찰한, 춥다라는 뜻이거든 얘들아. 여러분 낙자가 혹시 무슨 낙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떨어질 낙자거든요. 그러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여러분 추울 때 국화 언제 핀다고? 가을에 피잖아. 그러니까 낙목한천이 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가을을 얘기를 해. 너 어떻게 봄에는 안 피고 왜 가을에 너 혼자 피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느라. 여러분 자, 우리 아까 배웠던 단어 2개 적용하세요. 상자가 무슨 상자였어요? 설이상자였죠. 절자는 무슨 절자라고 하기로 했어요? 마디절, 지조절개라고 했죠. 그럼 선생님 아까 절자 들어가면 무조건 지조절개로 읽으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서리를 맞으면서도 절개를 지킴, 이런 뜻이야. 그러면 서리도 얘들아 계절적 시효가 뭐더라 얘들아? 가을이었잖아. 가을에 서리를 맞아도 국화는 계속 피거든요. 그러면 국화야 너 어떻게 저렇게 추운 서리를 맞으면서도 계속 피어 있어? 와, 너 정말 이렇게 피어 있는 건 너밖에 없구나. 지조절개 너밖에 없다. 이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뉘앙스가 약간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아?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아? 칭찬하죠. 여러분 칭찬하면 무슨 태도 나와야 돼요? 예찬.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국화를 예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아래 정리 빈칸 얼른 한번 청을 채워보자. 자, 국화야 너는 어찌 3월 동풍 다 지나고 할 때 국화는 무슨 배경이라고? 계절적. 3월 동풍도 여러분 봄을 얘기하는 거니까 계절적. 자, 그러면 여기 쓰인 표현법이 첫 5장에 쓰인 표현법은 3가지였죠 아까. 돈호법이랑 여러분 청자 설정했고 의인법 썼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국화는 너 혼자만 가을에 피어있기 때문에 봄에 피는 다른 꽃과 같다고 설명하는 거야? 다르다고 설명을 하는 거야? 다르다. 그치, 그 다르다 동그라미. 자,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해서 절자는 뭘 상징한다고? 지조를 의미한다. 절개를 지는 게 얘들아 누구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해? 국화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찬적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고3 모의고사에서도 시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럴 때 얘들아 우리가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한자어를 가지고 단어 뜻을 유추해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꼭 기억하라고 한 단어도 있었잖아. 그 단어들을 몇 개 여러분 좀 공부를 하시면 아 그럼 고전시가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이거 한번 적용해본 거야. 그러면 69쪽에 있는 6번하고 7번은 여러분이 숙제로 풀 거. 숙제로 풀 거.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얘들아 고전문법이랑 여러분 현대문법이랑 고전문학을 읽는 걸 다 같이 정리를 할 거야. 자, 봐봐. 여러분 고전문법이라고
적용한 거냐면 이게 적용을 해서 고전 문학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고전 문학에 얘들아 쓰여져 있는 옛말들은 문법을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법은 여러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이 뭘 사실 전제가 돼야 되냐면 현대 문법을 알고 있어야 사실 고전 문법을 할 수가 있는 거였거든. 그래서 여러분 현대 문법도 같이 선생님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전 문법도 같이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문법하고 이게 문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같이 한번 볼 거야. 자, 그러면 76쪽에 있는 내용은 소실 문자여서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이 소실 문자를 어떻게 문학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선생님 같이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76쪽. 자,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고전 문법을 적용된 글자를 가지고서 문학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글자들은 우리 지금 안 쓰는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글자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읽는 방법을 정리 한번 할 거거든. 자, 봐봐. 여러분 얘는 반치음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 반치음은 16세기 말에 소설이 돼요. 근데 얘가 어떤 음을 가지고 있냐면 봐봐. 유성마찰음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음은 배웠던 거 생각해보세요. 유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음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대가 떨리면서 나는 소리.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얘는 울림 소리의 성질을 띠고 있는 애라는 거야. 그러면 울림 소리면서 마찰음인 얘는 여러분 음가가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은 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전시가에서 읽을 때는 여러분 반치음을 안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현대국어에서는 여러분 현대문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여러분 얘는 시옷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는 여러분 현대문법이랑 여러분 이 중세문법이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 불규칙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들을 불규칙이라고 했었냐면 여러분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모습이 달라지는 애들. 그러면 자 얘는 어간과 어미가 여러분 결합할 때 여러분 변화가 있는 애들을 우리는 불규칙 용언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우리 덥다 여러분 덥다에다가 여러분 선생님이 다라고 하는 애를 결합을 시켰어. 그럼 여러분 덥이 뭐더라 얘들아? 간 왜냐면 덥다 덥고 덥지 안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간. 그 다음에 여러분 다는 뭐야 얘들아? 어미거든? 왜냐면 어간 뒤에 붙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어간하고 어미가 딱 결합을 했을 때 얘들아 덥다는 다라고 하는 어미가 변하지도 않았고 덥이라고 하는 어간이 바뀌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덥에다가 선생님이 고를 붙일 거야. 이런 모습 변해요 안 변해요? 모습 안 변해요. 그 덥복을 그대로 쓰죠. 그런데 덥다에다가 어라는 어미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모습 달라지는데 어떻게 되더라? 더워가 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어간과 어미가 얘들아 결합할 때 안 변하기도 하지만 이 덥은 어랑 하는 애랑 오니까 모습 변해버리잖아. 그걸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 불규칙이 얘들아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얘는 받침이다. 짓다예요. 그럼 여러분 짓다에서 여러분 어미가 누구예요? 안 바뀌는 부분이 어디야? 바뀌는 부분이 어디야? 다잖아. 그러면 이 다가 얘들아 어미, 그 다음에 짓이 어간이에요. 그러면 이 어간하고 어미가 결합할 때 짓과 다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짓에다가 선생님이 무슨 어미를 결합했어 얘들아? 어를 붙였거든? 어를 붙이면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게 써? 집을 지어라고 써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왜 시옷이 탈락하지? 이걸 여러분 반치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 지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무슨 적기를 해야 되냐면 무조건 소리 나는 대로만 써야 돼. 그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걸 여러분 이어 적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얘가 무슨 적기를 하고 있냐면 그대로 여러분 연음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시옷을 여러분 밑으로 내려 적으면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여러분 이는 어는 둘 다 모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음 음은 할 때 얘들아 모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성대가 다 떨리면서 나는 애들이지. 그러면 울림소리고 울림소리인 거야. 그러면 얘도 울리고 얘도 울리면 시옷은 여러분 울림소리에 안
바뀌냐면 울림소리로 바뀌어. 왜? 이러면 시옷의 안 울림소리, 얘들 안 울림소리인데 시옷의 울림소리는 반침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울림소리로 바뀌어서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요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짓다에다가 어가 결합하면 옛날엔 이어 적기를 했어. 이어 적어 보니까 모음하고 모음 사이에서 발음을 하네. 그러니까 시옷이 무슨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울림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근데 시옷의 울림소리는 있었어. 반치음이라고 하는 애가. 그러면 여러분 얘가 울림소리로 바뀌고요. 그러면 여러분 반치음으로 소리 나는 애는 여러분 지금 반치음 얘들아 있어 없어? 지금 사라져 버렸지. 그러면 여러분 반치음이 얘들아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반치음이라고 하는 저 글자에서는 우리가 얘들아 고전 시가에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읽어야 문학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은이라고 읽어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은이라고 읽어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치음이 나왔을 때는 안 읽는 게 문학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야.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문학이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불규칙이라고 하는 현대문법하고 그 다음에 중세문법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얘들아. 우리 붓다 있지? 물을 붓다. 응? 그러면 붓다에다가 선생님 고를 붙이면 모습 변해 안 변해? 얘는 안 변하지 않아. 근데 이 붓다에다가 얘들아 딱 어를 결합하는 순간 모습이 어떻게 돼요? 부어가 되죠. 그러면 왜 부어가 되는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자 해봐봐 얘들아. 옛날에는 무슨 적기를 했다? 이어 적기를 했다. 이어 적기를 하니까 어떻게 썼다? 맨 처음에는 부서라고 썼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하고 어는 무슨 소리야? 다 울림소리잖아. 옆에가 다 울리니까 시옷이 무슨 소리가 난다? 울림소리로 나더라. 그러면 시옷의 울림소리는 누구다? 반치음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반치음으로 바뀌게 되고 시옷이 반치음으로 바뀌고 그 반치음이 이제 어떻게 됐어 얘들아? 소실이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의 부어가 된 거다. 그러면 불규칙 용어는 스문이 사라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한 번 더 갈게요. 여러분 누구냐면 여러분 이 비읍하고 이응이 같이 들어가 있는 글자야. 자, 여러분 얘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순경은 비읍은 15세기에 사라져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얘들아 모습이 변할 거냐면 세 가지 양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세 가지 양상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요 꼭대기 달린 애를 우리 뭐라고 부르더라? 반모모. 그렇지. 반모모로 바뀌거나 반모음으로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요거 세 개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얘들아 선생님이 양순마차름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하나만 더 쓸게 얘들아. 순경은 비읍은 유성 양순마차름이에요. 유성이라는 단어 또 들어갔으니까 울림소리랑 관련됐다라는 거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세 가지 양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 적용을 하려면 우리 이거를 정리해야 돼 얘들아. 모음조예요. 이 순경은 비읍이 발음되는 양상이 세 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도 문학을 읽을 때 세 가지로 바꿔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모음조화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모음조화는 모음의 성질이 같은 것끼리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모음에는 여러분 세 가지 양상이 있어.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성모음 이렇게. 그러면 양성모음 같은 경우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작은 느낌을 줘요. 경쾌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 얘는 여러분 어떤 느낌은 밝은 느낌을 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글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냐면 아야, 아, 오 이렇게. 자, 음성은 반대로 크고 어두운 이미지를 가져요. 그래서 이런 반대 우가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러면 중성은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성질이니까
이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 이렇게 글자 들어가 있잖아. 아까 얘들아 비슷한 애들끼리 어울린다고 했지? 그러면 이러면 순경음 비읍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슨 모음들끼리 왔기 때문일까? 오가 들어간 게 뭐야 얘들아? 양성모음이지. 양성모음이 오면 이걸로 바꿔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얘는 우니까 얘들아 우는 어디에 들어가 얘들아? 음성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 모음이 오면 적응해서 얘로 바꿔서 읽으면 되는 거야. 얘는 안 읽을 거잖아? 그럼 어떤 모음이 오면 안 읽을 거냐면 중성 모음이 오면 안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현대국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여러분 얘도 불규칙 용어 내에서 나타나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돕다라고 하는 글자야. 그럼 여기서 어간이 누구야? 안 바뀌는 거. 도, 그치? 원래는 얘가 안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얘가 여러분 아라고 하는 어미를 결합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걸 어떻게 읽고 있지 얘들아? 도, 와로 읽고 있잖아. 왜 와로 읽을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아까랑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무슨 적기를 했다? 이어 적기를 했다. 그러면 이어 적기를 하니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글자를 썼을 거야. 그런데 오하고 아는 얘들아 다 울림소리잖아? 울림소리니까 비읍은 울림소리야 안 울림소리야? 비읍 안 울림소리야 그치? 안 울림소리가 울림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읍의 이름은 울림소리는 있었어요. 비읍의 울림소리가 순경음 비읍. 그러면 여러분 이때 비읍이 순경음 비읍으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순경음 비읍으로 바꿔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순경음 비읍이 지금 얘들아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바뀌었어 얘들아? 이렇게 들어갔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중모음이니까 반모모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왜 반모모가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오도 양성모음이고 아도 양성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인 여러분 반모모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러분 우리 숫자도 생각해봐. 숫자에다가 어를 붙이면 여러분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여러분 추어잖아. 그치? 그러면 왜 추어가 될까? 라고 하니까 이어적기로 요렇게 쓰고 근데 여러분 울림소리 사이에서 얘들아 이 비읍이 무슨 소리처럼 들려 얘들아? 순경음 비읍처럼 들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표기했던 애가 순경음 비읍 이제 사라졌어. 그런데 여러분 우도 이러면 무슨 거냐면 음성이고 어도 음성이니까 이 순경음 비읍이 뭘로 바뀌는 거야? 반모음 우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추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자, 이러면 식다에다가 선생님 접사 이를 붙일게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지금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표준어로 쓰고 있냐면 그렇게 쉬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거든 얘들아.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옛날에는 이어적기를 썼을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 여기 모음오고 모음아 쓰니까 비읍이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여러분? 순경 비읍으로 소리가 나야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 앞뒤에 다 무슨 모음이 들어가 있어 얘들아? 다 이 모음이 들어가 있네. 이 모음이 들어가면 이는 중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순경음 비읍은 어떻게 된 거야? 사라져 버렸어. 이해됐니?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글자가 이제 고전 시가에 나오면 문학에 나오면 이걸 읽고 시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걸 딱 보고 추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요렇게 얘들아 옛날 글자가 쓰여져 있으면 소리 나는 대로 읽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문법적인 걸 적용해서 고전 시가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한번 봐보자. 여러분 요거는 꼭다리 달린 이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를 예니응이라고 하고 자 여러분 이 예니응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음가가 어떻게 변하냐면 여러분 지금의 이응으로 그냥 바꿔서 읽어주시면 돼요. 지금의 이응이야. 지금 이응. 자 여러분 만약에 얘들아 내가 이렇게 글자를 써놨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냥 종이로 읽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고전 시가에 예디응 들어가 있어? 그럼 예디응은 무조건 이응. 알겠죠? 이응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누굴 가냐면 4번을 한번 갈 건데 자, 여러분 4번은 여러분 이건 이제 여리미읒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여린이읍 같은 경우는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썼고 고유어에는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에서는 잘 보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자, 고유어는 사이소리 기능도 있고 된소리 구어도 있고 한자음 표기할 때는 초성에도 표기하고 이형보래를 표기한다 뭐 이런 말 나오지만 요거는 여러분 다 문법적인 개념이라서 선생님이 이거는 문법을 심화로 들어갈 때 다시 설명을 해줄 거야. 중세 문법 들어갈 때. 근데 여러분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러분 읽을 때 고전 문학에 나왔을 때 얘는 안 읽으시면 돼요. 소리 없어요. 그러면 고전 문학에서 얘들아 만약에 이런 글자가 있어. 그러면 안 읽을 거거든. 어떻게 읽으면 돼? 그냥 음이라고 읽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읽는 방법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래아예요. 여러분 이 아래아는 여러분 소실대의 유일한 여러분 이제 모음인데 여러분 현대 문법에서 이다 누구를 적용을 해보냐면 우리 모음, 단모음 체계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단모음 체계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전술모음 있고 후설모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평순, 원순, 난이고 평순, 원순, 난이잖아. 그치? 다시 얘들아 뭐 나눠야 되냐면 고, 중, 저 나눠야지. 여러분 우리 전설이면서 평순이고 고모음이었던 애가 누구더라? 이, 응? 그 다음은 위, 그 다음에 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모음이면서 전설 평순 이름 누구야? 에, 그 다음에 왜, 오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저모음인 건 여러분 뭐가 있어 얘들아? 에, 그 다음에 아거든? 여기서 후설저모음이 누구예요? 여러분 후설저모음. 현대국어에서 후설저모음. 아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래아는 왜 아라는 말을 쓰냐면 옛날에 얘들아 후설저모음이었어요. 얘가 원래 여러분 저 자리에서 발음을 하던 애였는데 얘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 아가 얘들아 대체해서 발음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원래 아는 여러분 여기 있었거든? 오는 여기에 있었고, 응? 그래서 여러분 이 모음체가 저 아래아 때문에 다 싹 다 바뀐 게 지금 현대문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아가 어떤 애로 바뀌고 있냐면 얘가 사라지니까 저 아로 대부분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읽을 때 아로 많이 바꾼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한번 봐보자. 여러분 16세기가 되면요. 여러분 16세기 후반이거든요. 자, 여러분 16세기 후반이라고 하면 여러분 언제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임진왜란이 언제 있지더라? 1592년이야. 완전 16세기 말이지 얘들아. 그치?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니까 얘가 아래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디서 흔들리냐면 두 번째 음절에서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음절에서부터 얘들아 무슨 소리를 내냐면 으라고 소리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표기는 근데 아래아를 계속 표기해. 표기 계속 아래아 해. 자, 18세기가 되면 여러분 이거 임진왜란이고 자, 여러분 18세기가 되면 여러분 이제 첫째 음절에서만 소리나는 아래아가 아나 근데 여러분 이제 정말 간혹 가다가는 여러분 이제 고전문법에서 오로 소리가 나기도 해요. 아나 오로 소리가 나는데 이때 얘들아 소리는 이제 바뀌어도 여전히 표기는 해요. 자, 1933년이 되면 여러분 이제 표기에서부터 이제 사라져요. 발음도 못하고 표기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래아가 변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이렇게 글자가 나올 거야.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읽어야지. 현대국어처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첫 번째 음절에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읽으면 돼? 말하고 읽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반치음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데 그냥 모음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음절 아래아는 어떻게 읽기로 했어? 으로 읽기로 했잖아. 그래서 마음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럼 고전시가 딱 이런 글자 나오면 을 반쯤 안 읽을 거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얘들아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읽어야 돼 얘들아? 이렇게 고전시가 나오면 마르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음절의 이하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는 다 으로 웬만하면 읽으면 되고
첫 번째는 아로 올 때도 있고 오도 읽을 때도 있는데 아랑 오를 번갈아 가면서 넣었을 때 말이 되는 거를 해서 고정문학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얘들아 아래아까지 얘들아 우리 없어진 글자들 봤어. 그럼 이 없어진 글자들이 문학 시간에 나오면 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의문 변동 또 적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우리 의문 변동을 1학년 때 지금 얘들아 의문 변동을 한번 겨울방학 때도 쭉 배웠고 자, 이 의문 변동을 얘들아 문학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읽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여러분 모음 조화 현상은 아까 다 정리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빈칸만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유사한 성질들끼리 모음이 어울리는 현상인데 여러분 양성 모음이 아까 얘들아 어떤 애들이 양성 모음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래야 아, 오. 근데 여러분 선생님 몇 개 더 쓸게요. 애도 양성이죠. 왜 양성일까? 얘들아 누구하고 누가 결합하니까 애를 하는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일까? 아랑 이가 결합해 있기 때문이야. 아가 있으니까 여러분 양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양성 모음 왜냐면 오하고 아가 들어가 있잖아 얘들아, 그치? 자, 여러분 아래아에 이를 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아래아가 들어가 있고 중성 들어가 있어도 아래아가 있으니까 양성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외에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응?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어떤 글자도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 야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 야는 아를 가지고서 만든 글자여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도 다 양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양성 모음들은 단어를 만들어낼 때 기본적으로 아래 하나, 아나, 오가 들어가 있는 애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음성 모음 한번 생각해보자. 음성 모음은 은가 있었고 어 있고 우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에 있는 음성이네. 원은 음성이네. 그 다음에 얘들아 얘들아 의사할 때 의는 여러분 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음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 들어갔으니까 음성이겠죠. 여는 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음성이겠죠. 유 음성이겠죠. 여러분 이거 말고 더 있지만 여러분 이런 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근데 중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이만. 그래서 여러분 중세에서는 되게 잘 지키다가 현대로 올수록 이거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얘들아 깡총깡총이 표준어예요. 깡충깡충이 표준어예요. 어떤 게 표준어야? 이거가 표준어다 얘들아? 원래는 모음 조화에 맞춰서 쓰면 양성끼리 쓰던 얘가 원래 표준어였었어. 근데 지금은 깡충깡충이 표준어예요. 모음 조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 원래 지금 양성 잘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양성하고 양성 잘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옛날엔 너무 잘 지켰는데 지금은 얘를 이렇게 쓰는데 나무야. 그럼 여러분 모음 조화 안 지키는 거야. 아하고 우를 쓰거든. 음성하고 양성을 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음 조화를 안 지키는 현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고전시가 하다 나오면 나무라고 하는 현대국어가 없는데 그러면 모음을 조금 바꿔봐도 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옛날에는 여러분 음성 너무 잘 지켰지.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쓸까? 서로라고 쓰거든. 그러니까 모음조를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음조를 안 지키는 글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글자들을 딱 보고서 아 얘가 표준어가 지금 아니네. 표준어가 아니니까 모음을 좀 바꿔가지고 내가 발음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러분 현대국어에서 중세 문법에서 적용한 걸 적용해서 우리 고전 문학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구개음화라고 하는 애를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여러분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현대국어 배웠던 거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현대국어는 여러분 어떤 자음하고 어떤 모음이 만나면 여러분 어떤 자음으로 바뀌어요? 디귿티읕이라고 하는 애가 만나서 디귿티읕이 이랑 반모음이를 만나서 지읒치읒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음운 변동할 때 현대국어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 했어. 무조건 무슨 형태소가 결합해야 된다고 했더라?
형식이랑 형식 형태도 결합해야 된다고 무조건 했잖아. 그치? 봐봐. 미다 따에다가 선생님 이를 결합을 할 거야. 밀고 닫다. 이러면 음이 있어 없어? 어근이지. 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실증 형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는 밀고 닫다라고 하는 여러분 어간을 여러분 뭘로 만들어주냐면 명사처럼 만들어줄 거니까 여러분 품사를 바꿔버리네. 품사 바꾸는 게 뭐였더라? 접사. 그렇지. 그럼 접사는 형식 형태소잖아. 그러면 실증 형태소, 형식 형태소, 형태소 몇 개 결합해야 돼? 2개가 결합을 해야 했어. 근데 여러분 중세에서는 그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러면 중세에서는 어떤 것만 신경을 쓰시면 되냐면 국외음화가 나타나는 조건이 현대국어에서 국외음화가 나타나는 조건이랑 달라요. 현대국어는 무조건 여러분 실질과 형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형태소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지. 형태소들 간에서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형태소의 경계에서 국외음화가 현대국어에서는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중세에서는 이 근대에서는 여러분 옛날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형태소가 2개가 없어도 돼.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야.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하는 거 한번 봐봐 얘들아. 옛날에 이렇게 표기했거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저산이다. 여러분 저는 저 가리킨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잖아요. 이게 형태소 하나란 말이에요. 형태소 하나에서도 디귿이랑 반모음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저라고 읽는 거야. 지읒으로 바꿔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형태소 하나에 있어도 국외음화 일어날 수 있었네. 옛날에는 이게 중세랑 현대랑 다른 점. 이걸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또 하나 더 갈게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썼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얘들아 형태소 좀 분리해봐봐. 이러면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 먹지 말자 이렇게 읽을 건데 형태소가 이게 어간이고 이 기가 어미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미 하나의 형태소 안에 디귿과 이가 만나니까 지라고 바뀐 거야.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국외음화 일어날 수 있었다. 언제는? 옛날에는. 그러면 이 국외음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얘들아 이후에 근대국어 말부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하나 정리 한번 해보자. 문항에서도 여러분 우리 문법에서도 여러분 시기를 구분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고대 국어와 고대 문학은 여러분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통일신라까지. 고대는 그래서 여러분 통일신라까지의 문법과 통일신라까지의 문학을 우리는 고대국어, 고대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중세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세는 선생님 2개로 나눌 거예요. 중세, 전기로. 자, 여러분 중세를 왜 2개로 나누냐면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정말 혁신적인 일을 하나 하셨거든요, 여러분. 후민정음을 만드셨어요. 이게 기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신라 다음이 언제야 얘들아? 고려잖아. 그럼 여러분 고려부터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까지가 중세 전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고려 문학 그 다음에 얘들아 조선 초기의 문학들은 여러분 대부분 다 뭘로 쓸까? 한자로만 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후기 중세 후기는 당연히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 언제까지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나요. 임진왜란. 그럼 여러분 임진왜란이 여러분 언제야? 아까 1592년이었잖아. 그러니까 16세기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훈민정음이 얘들아 우리가 이제 1400년에 만들어지니까 15세기부터 여러분 16세기 말까지가 중세 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대 나와야죠 여러분. 근대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언제부터가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임진왜란
말부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를 이러면 이제 근대라고 볼 거냐면 이게 좀 이제 나라마다 조금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가장 혁신적인 일이 또 하나 뭐가 일어나냐면 신분제도가 없어져요. 여러분 신분제도가 없어지는 게 무슨 개혁이야? 가보개혁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가보개혁 때 이게 얘들아 여기까지가 근대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가보개혁 언제야? 1894년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19세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300년 정도까지가 여러분 근대국어야. 그러면 현대국어 우리가 배우는 지금 현대국어는 혹은 현대문학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가보개혁 이후부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 음악은 여러분 근대국어의 말에 나온다고 했잖아. 근대국어 말 근대 이후에 나온다고 했잖아. 거의 언제 나오냐면 18세기 후반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왜냐면 여러분 봐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얼굴이에요.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국어 잘 배웠던 거 생각해봐. 의문 배웠던 거 생각해봐. 여러분 디귿하고 티읕 미안해. 지읒하고 치읒 어디서 발음해? 지읒 샌드천장 여기 딱 중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지읒 치읒이 현대에서 발음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은 지읒 치읒이 여기서 발음되지 않았어요. 지읒 치읒이 어디서 소리가 나냐면 지읒 치읒은 여기서 소리가 나요. 여긴 얘들아 미림몸도 아니야. 이야 이. 여러분 이 이에서 소리가 나요. 이게 얘들아 치음인데 이 치음이 시옷하고 지읒하고 치읒이 여기서 소리가 났어. 이게 중세 때야.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구개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샌디천장 이거 한자로 뭐라고 부르더라? 경구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구개음인 건 지금이고 옛날에는 구개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세 때 근대 초기에는 여러분 이 시옷 지읒 치읒이 다 얘들아 치음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구개음화가 안 일어나다가 여러분 이제 근대 말부터 지읒 치읒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발음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개음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그림 하나 더 설명할 거라서 여러분 요거 3번이랑 다시 한번 봐보자. 전설모음화라고 하는 여러분 음운 변동이 있는데 전설모음화는 여러분 전설모음과 관련된 거거든. 자, 여러분 전설모음은 여러분 이 혀의 최고점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혀의 최고점이 이 앞으로 와 있어야 되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시옷하고 지읒하고 치읒이 와요. 근데 아까 얘네들이 옛날에는 어디서 소리 나는 애들이라고? 치음에서 소리 난다고, 이에서 소리 난다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 이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맨 앞에 있네. 맨 앞에. 그치? 근데 얘가 누구를 만나냐면 음호음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음호음은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죠? 그래서 얘가 후설모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시옷지읒은 여기 있는데 은은 여기서 발음을 하거든? 그러면 거리가 좀 생겨. 그 거리가 생기니까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시옷지읒이 여기에 있으니까 최고점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앞으로 당겨주면 발음하기가 조금 편해지는 거야. 이로 바꾸네. 그래서 여러분 전설모음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설모음화는 여러분 중세국어에 나타나지 않고 근대에 나타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글을 읽으시면 되냐면 여러분 윤동주의 작품이 1930년대에 쓰여진 작품이거든요. 30년, 40년에. 근데 윤동주의 책을 보면 원본을 보면 원본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표기를 해놓네. 여러분 1940년대까지도 이렇게 글자를 읽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침. 근데 여러분 치읒이나 치읒에다가 의가 오면 여러분 뭘로 바꿀 거라고? 이로 바꾼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침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고전문학에서 얘들아 이런 글자를 보면 여러분 아침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아침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가자. 여러분 요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어. 그럼 여러분 시에서 어떻게 읽어야 돼? 짓, 그치? 눈짓, 손짓, 발짓 할 때 짓이에요. 그래서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 문학에서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진흙, 그렇지? 이렇게
모음어라고 해. 하나 더. 우선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진으로 읽어야지.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대야. 그렇지. 그러면 진대인데 이 IA로 발음을 할 거예요. 근데 이 IA가 얘들아 조금 문맥적으로 대라고 하는 여러분 의존명사가 없거든요. 지금 어디냐면 찐득찐득한 대. 갈 때가 있어 할 때 대자야. 그러니까 아로 읽으면 비슷한 발음들을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가 찐득찐득한 진흙이 많은 곳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 고전 시가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비슷한 발음을 먼저 찾아줘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시옷 지읒 치읒 이런 애들에다가 오면 이렇게 읽어서 적응해서 고전 시가 읽어줘야 돼. 이걸 우리는 문법에서는 전설모음화라고 하는 의문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 자, 하나 더 할게 얘들아. 4번 한번 가자. 자, 여러분 4번은 여러분 원순 모음이에요. 원순 모음인데 자, 여러분 우리 입술과 관련된 얘들아 자음이 뭐 있어? 얘들아 입술 소리. 비읍, 비읍, 피읍, 쌍비읍. 응? 자, 여러분 얘네들은 입술을 어떻게 해서 얘들아 소리 내는 애야? 얘들아 입술을 부딪혀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과 관련된 모음이랑 같이 발음을 해줘야 사실 발음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으는 여러분 평순이에요, 원순이에요? 평순 모음. 얘들아 아까 선생님 모음 체계표 그려줬던 거 다시 잘 생각해 얘들아. 평순 모음이야.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냐면 얘들아 이걸로 바꿔. 오우로 바꾸는 거야. 우로 바꾸면 얘 무슨 모음이 됐어? 원순 모음 되지. 원순 모음으로 발음하면 훨씬 더 발음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얘들아 물수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전 시가를 읽을 때 이 글자를 넣으면 우리 물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쓰는 거야? 불이라고 쓰는 거야. 우리 불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불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들아 옛날엔 요렇게 한자 있으면 이걸 이렇게 쓰네? 우린 어떻게 읽어야 돼? 풀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고전 문학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고전 문학에서 이렇게 얘들아 글자가 나오면 아 요렇게 우리가 바꿔서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언제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이것도 근대국어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 다음에 5번을 갈게 얘들아. 두문법칙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한글 맞춤법을 여러분 지금 거의 배우지가 않아서 한글 맞춤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두문법칙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냐면 현대국어에서는 여러분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한자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한자어에서. 자, 현대국어는 한자어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음법칙이 옛날에 적용이 될 때는 여러분 이 고전문법에서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한자어에도 같이 적용이 되고 순우리말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조금 차이죠. 자, 여러분 단어의 첫머리는 여러분 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단어의 첫머리는 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음을 얘기하는 건데 두음이 뭐냐면 여러분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개의 글자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글자 맨 앞에 오는 초성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나는 이라고 하면 여기 둘 다 니은이 들어갔지만 여러분 단어에 얘들아 여기 맨 앞에 오는 애 있지? 여기 있는 요것만 두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단어의 첫머리를 두음이라고 하는데 이 두음에 니은이 오면 니은을 안 읽을 거예요. 그러면 니은을 안 읽는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문학에서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썼거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면 돼? 여자라고 읽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요렇게 글자를 썼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여름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니은을 다 표기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읽을 거야? 예. 안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음 법칙이 얘들아 나타나. 얘들아,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두음 법칙은 여러분 봐봐. 우리는 초성에 있는 니은, 니을 잘 안 읽거든? 근데 그럼 북한은 읽어요 안 읽어요? 북한은 여러분 성이 얘들아 선생님이 오양나무 리씨를 쓰거든요. 근데 북한 가면 선생님 성 어떻게 읽게? 리에은으로 읽어. 여기 초성에 얘들아 리을을 우린 지금 안 읽거든? 걔네는 읽어. 여러분 우리 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북한은 아직도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해요. 그러면 북한은 발음하고 남한은 왜 발음을 안 하냐면 현대국어부터 두음법칙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음법칙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현대국어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남한은 적용하고 북한은 적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읽는 방법을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랑 얘들아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우리 70쪽을 한번 봐봐. 70쪽 70쪽 자 여러분 선생님이 고전 시간에 나온 애들을 좀 써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이 아직 설명을 안 한 애들이 몇 개 있어. 고전 시간 읽는 방법을. 그래서 몇 개만 좀 골라가지고 선생님이랑 읽어보자 얘들아. 자 여러분 우선은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싫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싫다라고 하면 옛날에 소리 나는 대로 썼으니까 여러분 기본형이 누구냐면 얘야. 이렇게 읽어야 돼. 그치? 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이거는 연습했잖아 얘들아. 요거 어떻게 읽었다고? 마음. 여러분 7번 한번 가보자. 7번 여러분 니은 안 읽어. 그렇지. 자 여러분 9번 두 개만 적용해야 돼. 떨어지다 할 때 지다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가르치다. 그치. 처음에 있는 건 아로 읽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 6번. 자 여러분 봐봐요. 원래는 여러분 무슨 모음이 왔어요? 양성 모음 들어왔죠? 양성 모음 오면 누가 오기로 했어요? 오가 와요. 그래서 원래는 해로온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모음조가 깨졌어. 모음조가 깨지니까 해로온이 뭔가 이상하지? 어떻게 해주면 돼? 해로운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해로운이 됐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해로온이라고 발음을 하다가 모음조화가 깨지니까 운으로 읽었구나. 이렇게 읽으면 생각해주면 돼. 그렇게 적용해주면 되고 얘는 이르다. 그치? 말하다. 말하다 할 때 이르다. 여러분 10번 거칠다지. 그치? 얘들아 우리 표면이 거칠다 할 때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자 나오면 고전시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몇 개만 아래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11번 여러분 11번 어떻게 읽어야 돼? 아까 선생님 모습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 고치다야. 그치? 자 여러분 19번 자 얘는 근데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 왜냐면 문맥적인 게 앞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해석을 두 가지로 한번 해보자. 우선 아로 읽을 거고 으로 읽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했으니까 소리 나는 걸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네. 어가노미가 결합한 걸 수도 있지만 뭔지 알겠어 얘들아? 옛날에는 소리 나는 대로 썼으니까 이게 앞에 문맥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너랑 나랑 같으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문맥적인 거고 읽을 때는 여러분 그냥 같은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요 12번 12번은 스물이야. 말이 되게 바꿔야 돼 얘들아. 스물 스는 얘들아 시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스물. 자 여러분 요거 두 개만 적용해야 돼요. 왜냐면 반몸이 왔으니까 좋다가 옛날에는 요렇게 쓰는 거지. 자 여러분 아까 16번 어떻게 쓴다고 얘들아? 진, 대, 이렇게 읽는다고. 자 여러분 18번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아로 읽을 거니까 백설. 그렇지. 자 여러분 20번 건너뛰고 22번
주문법칙 적용할 거야. 요강. 그렇지. 자, 여러분 23번. 예. 24번요. 여러분 24번. 반몸이 들어간 건데 티읕에다가 반몸이 채색. 채색가 뭐냐면 몸의 형세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어주면 돼. 두 개만 적용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아까 변천 순서로 한번 생각해봐. 우선은 여러분 두 번째 오는 아래하는 어떻게 읽기로 했더라? 으로 읽고. 근데 치읓에다가 으 오니까 무슨 의문 변동을 적용을 해줘야 돼? 전설 모음화 적용해야 돼. 그래서 요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고전시가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고전시가를 이렇게 적용해서 읽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문법하고 문학이 별개가 아니라 고전문학은 고전문법이랑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그래서 계속 적용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숙제를 알려줄게요. 여러분 숙제는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얘들아 우리 66쪽에 여러분 한자 읽는 거 아직 다 안 했지? 그거 여러분 풀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69쪽에 얘들아 우리 지문 읽은 거 문제 한번 적용해보자. 여러분 모의고사 나왔던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뭐 공부해 오셔야 돼요. 개념 암기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76쪽에서부터 77쪽에 있는 거 공부하기, 복습하기. 자, 여러분 요거 복습해야 얘들아 다음에 또 이거 연계해가지고 여러분 또 읽는 방법 계속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문법 계속 설명해 줄 거거든. 요거 기억해 올 거.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답지 하나 더 줘야 돼, 선생님. 얘들아 그 문법